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한국이 겪은 가장 치욕적인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많은 사건이 떠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굴욕적인 사건은 한국 전쟁 2년 전에 발생한 514단전입니다. 오늘 내용의 메인 주제는 전력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한때 북한의 전기 무기화 때문에 굴욕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방 후 38선을 기점으로 미군이 남한을 소련이 북한을 분할 점령한 후 한국은 전기를 직접 생산할 만큼 충분한 전기도 기술력도 자금력도 없어 북한식 체제에 맞게 배급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한반도에 있던 전력 생산 설비의 대부분이 38선 이북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기 생산에 필요한 화력발전소의 대부분이 북한에 있었던 것인데 이는 한반도의 80%에 이르는 석탄을 북한에서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북한으로부터 전기 배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당시 북한을 분할 통치하던 구소련은 이 상황을 교묘히 활용했는데 1948년 5월 14일에는 예고도 없이 대남 송전을 일시에 중지해버렸습니다. 소련의 방식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길 바랬는데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착착 진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목리를 부린 것이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38선 이남에 남아있던 공장도 조업을 중단하고 전차도 운행을 중단하고 주민들은 발품을 팔아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한이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다 북쪽은 북한에 가로막혀 그야말로 고립무원이기 때문에 북한 아니 구소련에게 남한은 다루기 쉬운 장난감 같은 존재였는데요. 지금이야 전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한때 한국은 북한에게 전기를 배급받았었고 북한이 전력을 끊어버리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굴욕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랬던 한국이 이제 전력 생산용 발전소를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출을 고깝게 여기지 않는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몇 년 전 한국을 패러디로 휩쓸었던 타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곽철용이라는 인물은 고니와의 대결에서 고니의 5억짜리 올인에 쫄아 베팅하지 못하면서 게임에서 지게 되는데요. 게임 후 고니의 패를 확인한 곽철용은 명대사를 남깁니다. 한 끗인데 5억을 태워 라면서 고니의 대담함에 혀를 내두르는데요. 한 끗인데 5억 태워 라는 이 대사는 이후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해내며 영화 타짜의 최고 명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을 상대로 50조 원을 쏟아붓고도 모자라 30조 원을 또 태우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기가 아니라 발전소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 말이죠. 얼마 전 폴란드 언론은 한국 수력 원자력이 31일 서울에서 폴란드 전력공사 PGE, 민간 발전사인 제팍지 EPAK과 폴란드 퐁투누프 PATNOW 지역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 의향서 LOI 레터 오브 인텐트를 체결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31일 서울 더 플라자에서 체결된 협력 의향서에 따르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240km 떨어진 퐁투누프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원전을 양국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폴란드 에너지 정책 2040의 원전 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가동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고 1.4GW 원전을 최대 4기까지 건설하겠다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원전 1기당 건설비를 최대 7조 원으로 추산한다고 봤을 때 전체 수주액은 최소 10조 원 이상, 최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번 협력 의향서가 계약까지 이어진다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약 13년 만에 원전 수출로 향후 한국형 원전이 본격적으로 유럽 원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특이하게도 폴란드가 공개 입찰 형식이 아니라 한국을 콕 집어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만큼 사업권이 다른 국가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역시 본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100%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사업에서 최대 걸림돌은 역시 미국입니다. 정확히는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인데요. 현재 한국의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폴란드의 원전 사업 수주를 앞둔 시점에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수출입 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 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 1400의 자사 기술이 포함됐다며 이를 다른 국가에 판매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자신들이 2000년에 인수한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한수원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APR 1400은 그 회사의 원자로인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견제하려는 의도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은 바 있는데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릅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 미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원전 기술 독립에 대해 기술적으로 100% 독립했습니다. 소송한 이유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쟁력 있고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상대가 됐다고 말할 수 있다라며 설계 전산포드, 원자력 냉각제 펌프, 디지털 제어계 등을 전부 국산화해서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고 우리가 외국에서 전수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어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 언론은 일제히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원전을 수주하면서 한수원이 고배를 마셨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면 폴란드는 총 2차에 걸친 원전을 계획 중입니다. 1차에 6기를 발주했는데 이를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것이고 별도 사업으로 계획 중인 최대 4기의 원전 건설을 위해 한수원과 LOI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실패한 것이고 별도 사업은 한국이 거의 100% 수주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원전 수출 하나에 나라가 시끌벅적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간 한국에서는 원전을 폐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고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경제성 측면에서 보자면 원자력은 거의 안드로메다급입니다. 효율성으로 보자면 1kg의 우라늄이 핵분열로 만드는 에너지의 양은 석유 200만 리터 또는 석탄 3영톤과 동일한데요. 그래서 원자력을 불, 전기에 이은 제3의 불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거대한 힘에는 거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속설처럼 원자력의 거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은 사고 후유증이 너무나 거대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의 문제, 이를 이용해 핵무기로 전용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아예 원전을 폐쇄하고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이 만드는 양과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더 큰 환경 문제가 존재합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2021년 기준 전체 전력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34.3%에 이르고 있고 약 27.4%를 원자력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12개 부지에 총 60기가 운전 중이지만 원전은 24기에 불과합니다. 원전을 폐쇄하고 현재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 약 40기가 추가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한 환경 파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는 것에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나 이를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기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화력발전으로 돌아서자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 의외로 빌 게이츠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소형 원자로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형 원자로란 액체 나트륨 소듐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소듐 냉각 고속로 소디엄 쿨드 패스트 리액터 SFR를 뜻합니다.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안전하며 진보적인 원자로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는 2021년 출간한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기후변화가 불러올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멈춰야 한다. 원자력이 자동차나 화석 연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할 12개 기술 분야 중 세부 중점 기술로 차세대 원자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2028년까지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원전 시장에서 최고의 수준에 오르기까지 대한민국은 멀고도 긴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1957년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창립회원국이었던 우리나라는 1958년부터 국내 원자력 연구 진흥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에 1958년 미국 제너럴 아토믹 제너럴 어타믹로부터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 ETRIGA 마크 II를 들여왔습니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이 원자로는 1995년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총 36,535시간 운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자료가 축적되어 1990년에야 기술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번 폴란드 원전 수출 가능성 소식에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핵 확산이 일하는 안보와 관련된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의 기술력을 응원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화큐셀의 태양광 패널이 미국 최고의 패널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에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태양광 브랜드 분석 기관인 슬라 리뷰스와 신재생에너지 인증기관 NABCP 주도한 2022 태양광 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지 태양광 설치기사 중 66%가 가장 선호하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는 바로 한화큐셀이었습니다. 한화의 뒤를 이어 중국 REC, 캐네디언 솔라, 캐나다 실팝솔라 등이 인기 브랜드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태양광 설치기사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고출력 태양광 모듈 큐피크 듀오크유 PAK 듀오 시리즈를 선보여 현지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만족시켰습니다. 큐피크 듀오는 스몰갭 기술을 적용해 셀과 셀 사이 간격을 최적화하고 모듈 발전 효율을 높인 제품인데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기준보다 23배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출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큐셀은 글로벌 시험 인증 업체 TUV 라일란드의 신규 태양광 모듈 품질 검사에서 태양광 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화큐셀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북미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태양광 하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밸류체인을 독점하며 점유율 80% 이상을 자랑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태양광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기술 개발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특히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율 30%를 뛰어넘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텐덤 태양전지 개발은 현재 총성 없는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2026년 텐덤 태양전지 전환을 위한 퍼스트무버 전략으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는 한편 특허를 선점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태양광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태양광이 미 인플레이션법, 즉 IRA의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국에 지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과 미국산 부품에 최대 4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미국에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여기에 필요한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마련된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수혜는 특히 한국 태양광 기업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떠오른 곳은 현재 미국에서 3조 2천억 원을 들여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있는 한화큐셀입니다. 한화큐셀은 현재 짓고 있는 조지아주 달튼 태양광 모듈 공장의 생산량 5.1GW에 더해 내년까지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해 생산 능력을 8.4GW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 사이 태양광 사업은 국내에서는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태양광은 북미 시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큐셀의 미국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의 점유율은
33.7%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유율 수치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치였습니다. 즉 미국 태양광 시장은 지금도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IRA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태양광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를 맞은 반면 미국 시장을 잃게 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몰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패널뿐만 아니라 ESS도 중요합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문제는 중국산 ESS에서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 태양광 산업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ESS는 전기 생산량이 기후에 따라 들쑥날쑥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주로 설치되는데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ESS에서 핵심 설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화재의 주원인으로 ESS에 장착된 중국산 배터리가 지목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땅에 엄청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지만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부를 정도입니다. 중국은 최근 태양전지셀의 주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자 태양광 발전 용량을 더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가 중국산 패널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했을 정도로 중국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패널 공급망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자 세계 각국은 중국 내 생산 거점이 집중되어 있어 만일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 태양광 전체의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전 세계적인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한국 기업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주도하던 태양광 시장에 한국이 기술력과 특허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화에 엄청난 호재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판결이 나온 겁니다. 4년여간 이어져 온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 한화의 법적 다툼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 론지솔라가 한화의 무릎을 꿇으며 한화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한화큐셀은 2019년 3월 실리콘계 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인 퍼크 PERC 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론지슬라와 진코슬라, REC 그룹을 제소했습니다. 퍼크 PERC 셀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승소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중국 법원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은 중국과 독일 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 법원도 지난해 3월 론지슬라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론지솔라의 태양광 제품은 한화큐셀의 기술을 침해했기에 곧바로 독일과 영국, 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등 11개국에서 판로가 막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럽 특허청 EPO도 진코슬라, 론지슬라, REC슬라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리자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결국 한화큐셀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업체인 트리나솔라와 합의를 통해 특허를 양도받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화큐셀의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표 태양광 업체인 론지솔라와도 라이센스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한화큐셀의 법정 공방을 벌어온 론지솔라는 법정 공방을 벌어온 론지슬라는 앞으로 한화큐셀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리를 내리면서 이번 라이선스 계약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화가 허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대표 태양광 기업들마저 한화에 라이센스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하며 무리를 일으켜온 중국 태양광 업체들과의 소송전에서도 이긴 한화큐셀은 이제 거침없이 북미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지난달 미국 역사상 최대 태양광 발전 사업인 지역사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해
250만 개에 달하는 패널 공급사로 선정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화큐셀은 오는 2027년까지 미국 전체 태양광 패널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미국 현지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북미 태양광 시장 1위를 고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2019년 51만 대였던 인도에서의 차 판매량은 지난해 81만 대까지 3년 새 59% 늘었지만 반면 같은 기간 중국 판매량은 91만 대에서 34만 대로 63% 줄었습니다. 여러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대중국 수출은 흑자는커녕 수출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한국 수출 전선에 문제가 많다, 위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탈중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을 잃으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가 아닌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표적으로 찍힌 한국 기업들이 상품의 매출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미국에 대해 중국 제재가 본격화되자 인구대국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탈중국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신설 범인 수는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려와 달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유럽, 동남아, 아시아, 미국, 러시아, 중동, 중남미와 아프리카에까지 손을 뻗치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약 20년간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25% 내외로 2위 수출국인 미국보다 항상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대중 수출 비율이 19.4%까지 떨어지면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간 반면 대미 수출 비율은 17.9%까지 올라 격차가 크게 조며진 상황입니다. 최근 대중 수출 감소는 미중 갈등, 반도체 불황, 중국의 경기 부진과 내수와 정책 및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 불매 등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는데 그에 대한 대체지로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우연히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대중 수출이 2018년 1,621억 달러 약 214조 원에서 2022년 1,558억 달러로 뒷걸음질하는 동안 대미 수출은 달러 727억에서 달러 1,098억로 51% 늘었습니다. 세계화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력을 얻고 빠르게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결단력과 순발력에 마케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성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성과 중 몇 가지의 예를 대략 보면 현대차 기아는 2016년 중국 시장에 자동차 178만 대를 팔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2022년에는 34만 대로 수직 하락한 상태로 거의 5배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웬만한 회사 같았으면 무너질 위기였지만 현대차는 중국에 투자할 비용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미국 등지에 제3의 시장과 고급화 전략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올라섰습니다. K식품의 대표격인 CJ도 한알령으로 중국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CJ그룹의 미주 사업 매출은 2017년 1조 1,698억 원에서 2022년 무려 8조 2,854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이던 중국 활동이 막히자 하이브 SMYG JYP 같은 회사들은 중국 대신 미국과 유럽 등 시장을 개척해 사상 최대 실직을 올리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볼식시켰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후 중국은 경제와 무역을 정치외교직 지렛대 삼아 많은 나라를 상대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지목해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시장을 걸어 잠그면서 곧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휘청일 것이고 따라서 한국을 더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 경제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도 다른 글로벌 지역으로 방향을 바뀌만 해 하면서 한국 기업의 생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중국은 실패한 목리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정서는 변하고 있다고 WSJ 평가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중국 미국상 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상위 세계 시장이라고 대답한 미국 회사의 비율은 45%였고 중국에서 향후 5년간 사업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2020년부터 부쩍 늘어난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매력이 줄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진로를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6월 9일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다고 한 블룸버그는 이 같은 탈중국 움직임이 최근 수십 년간 한류, 화장품, 패션의 문화적 영향력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크게 베딩해온 한국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서 큰 변화 시 체인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와 멀게는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 중국의 보복 가깝게는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과 공급망 훼손, 특히 정치적인 리스크에 휘둘리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업 재정비와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생존력이 강하고 미래를 보는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이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엑소더스의 기폭제가 됐다면서 이는 중국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국을 건드린 결과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20년간 살면서 마케팅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해온 한 한국인 사업가는 블룸버그의 차이나 리스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일주일에 3번씩 공장에 찾아와 온갖 트집을 잡으니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다. 고 불만을 얘기했고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 어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터진 후 중국 환경당국이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탓에 공장 가동이 자주 멈추고 있고 인건비는 2012년보다 60% 이상 급등하면서 2019년까지 연평균 3천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500억 원으로 급감했다. 는 리스크에 미국의 제재로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탈중국이 기폭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죽 급했으면 연일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전과 달리 투자 설명회를 한국에서 열며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그저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1년 12월 조사에서 국내 131개 기업 중 86%가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데서도 이런 분위기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가장 큰 우려 원인으로 꼽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미중, 무역 갈등 강화된 환경 규제 높은 생산원가 등을 문제가 있는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3위 290억 달러에서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현지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이유로 생산 비용 상승 38%, 경쟁 심화 22%, 미중 갈등 16%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가 오래전에 비해 몇 배가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고 특히 인도나 베트남보다는 인건비는 비싼 편이지만 일단 그들보다 기술력이 있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다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생산 단가상 유리한 면도 있는 장점이 있는 면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기업하고 싶다는 기업인들이 아직 적지 않지만 실제 중국에서의 현실을 접하고는 중국 정부나 중국인의 목리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한국 기업이 많다고 코트라나 중국 한인상공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그런 중국의 탈중국의 영향을 받아 위기론까지 나왔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을 어렵지 않게 넘겼듯이 탈중국은 중국이 당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대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인터뷰에서 세계 1, 2위 기업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는가? 위기에 강한 한국입니다. 한국 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 중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어 화제입니다. 과거 한국산 불매를 쏟아내 한국 기업이 떠날 때는 박수치더니 최근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중국은 오히려 초토화 상황에 빠지자 시진핑 정부가 다급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공급망 교란, 비용 상승으로 인지한 수익성 악화에 반간첩법 등 각종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져 중국 탈출을 연구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시진핑 3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본과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며 시진핑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 위험 관리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디파팅 떠남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2년 지난 9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 접투자는 728억 위안으로 작년 대비 34%나 감소하며 중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9월까지 누적도 9,200억 위안으로 8% 감소했고 최근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외국인직 접투자는 2010년 이후 계속 미국을 상회했지만 2021년부터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로 고심하던 차에 글로벌 공급망까지 재편되자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한국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은 홍콩 2,400달러, 한국 1,800달러, 2022년 월급 기준, 중국 600달러, 인도 330달러, 베트남 270달러 정도입니다. 중국 제조기업 평균 월급은 2012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고 현재는 베트남의 2.2배, 인도보다 1.8배 높은 수준입니다. 인건비가 이익을 크게 좌우하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 의류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 공장을 일찌감치 이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차이나 엑소더스에 나서고 있는데 현대차는 현지에 있던 5개 공장 중 베이징 1공장을 우선 매각했고 창저우 공장과 충칭 공장 매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를 따라 부품업체들의 탈 중국 행렬도 이어진 상태입니다. 삼성은 한 발 더 앞서 탈 중국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중국 계열사는 2018년 87곳에서 올해 65곳으로 25%가량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2018년 동신 공장과 스마트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삼성전기도 2019년 고밀도 회로기판 생산 설비를 완지전이 철수했습니다. 삼성 공장이 떠난 주변 지역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발표하는 사회적 책임 지수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외자기업 1, 2위로 선정돼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내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환경, 사회적 책임과 관리를 종합평가해 CSR 발전 지수를 발표해왔습니다. 삼성은 최근 발표된 순위에서도 외자기업 중 1위를 지켰습니다. 전체 300대 기업 종합순위에서도 5년째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삼성은 그간 농촌 지역의 자립을 돕는 삼성 나눔 빌리지 사업 등을 통해 공헌을 해왔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강조해온 농촌 소득 확대의 모범 사례로 신화통신 등의 주목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현대차그룹도 외자기업 부문 2위인데 주요 활동으로는 2008년부터 시행해온 현대그린존 프로젝트가 꼽힙니다. 중국 내몽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로 초원 복원과 숲 조성, 농촌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 상위 10위에는 삼성과 현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국유기업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 것은 외자 기업의 모범격이 중국에 실망했다는 증거라 소문이 날 경우 중국이 강조해온 외국 기업 유치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지 중국인 직원 또한 한국 기업 이탈에 크게 반발해왔었는데 삼성중공업이 2021년 닝보조선소 청산 방침을 밝히자 수천 명의 직원들이 제발 떠나지 말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성 덕분에 살았어. 포기하지 마, 아이들을 부양해야지 라는 구호를 외쳤고 삼성은 나의 집, 나는 일하고 싶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라는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삼성에 감사하다. 관리하는 사람들도 좋다는 글들도 쏟아졌죠. 이는 삼성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커졌고 외국 기업도 덩달아 떠나자 중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수출 통제 제도와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고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 또한 12월부터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공급망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주중 한국 대사관, 코트라 관계자 등 1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특정 국가 기업들을 위해 단독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에게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정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중국에 뿌리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조치와 유사한 형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한 방어수단이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려는 정책이 아니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물량을 일부 풀었는데 게르마늄 640kg이 벨기에와 일본 쪽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 자원은 최종 사용처가 제대로 소명돼 자격에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 모두 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국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 나온 발언이라 자국 업체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선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리그룹 계열 전기차 회사 폴스타는 한국을 주요 생산 거점으로 택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FTA 네트워크와 안정적인 자동차 생산 능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미국 IRA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투자를 확대한 것에 이어 자동차까지 영역을 넓혀 한국을 북미 수출 교두보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27.5%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폴스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 SUV 폴스타사를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위탁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리그룹은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을 했는데 지난해 르노코리아 지분 34%를 인수해 2대 주주가 된 것입니다. 볼보가 폴스타 지분 49.5%를 가진 최대 주주지만 2010년 중국 지리차가 볼보를 인수한 바 있어 폴스타 또한 사실상 중국 기업입니다. 폴스타는 한국에서 만든 차를 국내에 팔고 북미에도 수출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은 연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지만 내수 판매 부진으로 가동률이 50% 정도에 그쳐왔습니다. 일감이 아쉬운 르노코리아와 중국 이외 생산기지가 필요한 폴스타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르노 부산 공장은 약 2,000명의 숙련된 직원을 보유해 그룹 안에서도 생산 품질이 높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수출항과 바로 연결되는 등 지리적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제조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한국의 관세 혜택에 집중한 반면 배터리 소재 업계는 미국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에 눈독을 들이고 한국을 수출 우회처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IRA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원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YD는 반중 정서를 감안해 자기 브랜드를 숨긴 채 핵심 기술만 이전 판매하는 일종의 디브랜딩 전략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의 쌍용차와 배터리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GS글로벌과도 손잡아 트럭, 버스 등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YD가 주도하는 배터리 시스템은 전기 동력차의 핵심 부품이고 차 가격에서 비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숨긴 것은 국내 소비자들의 반중 정서를 감안해 한국 승용차 시장에 간접 진출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는 설명입니다. 한국보다 전기차 인기가 낮지만 반중 정서가 강하지 않은 일본에는 올해 대리점을 잇따라내고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수출을 위해 메이드 인 코리아 간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거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를 인수하거나 일부 중국 브랜드가 한국에 직접 제품을 내놓던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앞서 중국 롬바이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전구체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공장 설립에 대한 허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중국 화유코발트 또한 올해 초 포스코퓨처엠, LG화학과 손잡고 한국에서 합작 생산 기지를 세우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SK온과 에코프로도 중국 거린메이와 합작사를 세울 방침입니다. 이나대 교수는 국내 전기차 생산 공급망과 기술력 등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한국을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유인책이 충분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 접투자 FDI가 계속 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기업들까지 가세한 것입니다. 올 3분기까지 누적 239억 달러를 달성했고 현 추세라면 3년 연속 역대 최대치 경신이 유력합니다. 단순한 인수합병보다는 부지를 확보하고 생산시설을 직접 짓는 그린필드 투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린필드 투자액은 167억 달러 정도입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각각 15%와 12%가 감소했습니다. 중국 제재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이국에 직접 투자를 하기엔 비용 부담이 큰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생산기지를 건설해 미국 동맹국을 노린 얼라이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업체들이 올해 한국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 형태로 9건에 걸쳐 45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보조금 제한 규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도 최근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기업들과 합작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보조금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포드도 CATL과 미국에서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정치권의 압력으로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118년치 히토류 잭팟이 터져 중국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71년 만에 대규모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해당 광산에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뿐 아니라 중국이 수출 통제 목록에 올린 게르마늄과 갈륨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히토류 소비량의 약 118배에 달하는데 시장 가치는 약 48조 원입니다. 이는 중국 스스로가 광물 자원으로 갑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 한국을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시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협력하는 척하면서도 기술이 생기면 언제든 배신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중국 기업들의 투자 시도를 막고 기술 유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